경고판을 붙이라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5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는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냐면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워낙 작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암물질은 원래 커피엔 없던 건데 커피를 로스팅할 때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발암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커피업자들은 오로지 커피를 볶을 때 맛과 향만을 가지고 볶았지 한 번도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커피 아시는 커피 전문가나 사학가들한테 자,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피를 잘 볶아서 발암물질 없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 연구를 좀 해서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요. 교수님, 담배도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기호식품이라서 발암물질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뭐 커피에 그 발암물질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4, 5천만 원을 들여서 로스트기를 샀습니다.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제가 로스팅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로스팅을 한 지가 벌써 거의 한 6년이 넘었어요. 커피 로스팅 연구한 지가요. 그래서 로스팅 하면서 저는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스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커피업자들한테 자, 나는 커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태초 먹거리의 컨셉에 맞게만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몇 가지 그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 그러면 개념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러게 되면은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알려줄 테니까 소비자들한테 건강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몇몇 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찾아와서 이제 저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영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그 사람들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장 대표는 의사가 있는데 다른 지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있다 이거예요. 왜 반대가 있냐 그러니까 자, 이 커피를 이제 알려주는데 이제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부터 파는 커피는 이계호 교수님이 무료로 공짜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은 손님들이 내가 이 집에 커피를 지금 5년째 먹고 있는데 어제 커피는 괜찮냐? 작년 커피는 괜찮냐? 이 질문에 대답이 부정적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자기네 커피에 발암물질이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또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깃발 들고 가서 돌 맞기 싫다고요. 두 번째는 따라가겠는데 첫 번째가 되기 싫다고 첫 번째를 다 주저주저해서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그럼 제가 이거를 교회 카페를 통해서 확산을 하겠다.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을 통해서 창업하겠다. 또는 새로 의지를 가지고 새로 신생 창업하는 기업이 있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현재 몇몇 창업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청년 창업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몇몇 교회는 제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비공식적으로 현재 그분들한테 조금씩은 드리고는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사업적으로 하나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노하우를 전달해서 건강한 커피를 만드는 쪽에 좀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도 현재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 커피 마시러 가야 되겠네요, 교수님께.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또 내일 아침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모닝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분이 또 커피잔 들고 또 덜덜덜 떨면서 이걸 먹을까 말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시는데요. 커피 하루에
서너 잔, 두세 잔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저자는 문제가 없고요. 그 정도의 양은 문제가 없고요. 예. 제가 타켓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대상은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 보면은요, 카페가 이미 팔 때 아예 한 잔이 1리터짜리 커피 파시는 거 아시죠? 그죠? 그거 하루에 몇 잔씩 막, 먹는 벌컥벌컥 들이키는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분들에게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 하루에 한두 잔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즐기셔도 좋습니다. 발암 물질이 있어도 한두 잔은 괜찮다는 네, 네, 거죠? 괜찮습니다. 아, 네. 예, 예. 교수님, 아까요, 처음에 우리 정경남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메시지 중에 가려움, 피부에 가려움 나타난 것이 이제 위 소화와 관계돼 있는데, 짤막하게 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게 관계가 돼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인체에서 장 건강이 나쁘게 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피부입니다. 음, 장은 안쪽이기 때문에 안의 상태를 바깥에 알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이제 알리는데 특히 이제 이 가려움증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피부의 상태가 거칠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호르몬 대사라든지 또는 외부의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했을 때 결국 면역력하고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연세가 들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나는 건 그건 또 장건강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음, 보통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드시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물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하게 되면은 결국 그 피부에 있는 어떤 원인하고 면역력하고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면역력의 싸움이 떨어졌을 때 가려움증이 증가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뽀록지도 많이 나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조금 가려운데 또 면역력은 너무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려움증이라든지 없던 가려움증이 갑자기 많이 이런저런 데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평소에 좀 계속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하는 부분은 꼭 면역력하고 직결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채팅창 질문부터 좀 먼저 소화할게요.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 저희 집에 친정 어머니께서 담아주신 된장이 많이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부패균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데요. 보통 집에서 어머님들이 만들어 주신 그 된장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성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성. 사람의 그 환경에서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슬라이드 중에서 강의 안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가장 큰 현상이요. 걱정, 염려, 근심이 많을 때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된장을 가지고 밥같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드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된장찌개 끓여서 드시는 정도의 된장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된장을 뭐 밥 먹듯이 뭐 하루 삼시세끼 그냥 계속 그냥 된장을 흡입 폭풍하지 않지 않습니까? 폭풍 흡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정도의 정성은요, 얼마든지 면역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맛있게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 그래도 기왕이면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먹자. 이런 취지예요. 예. 예, 질문분들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정환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고요. 제가 지금 갑상선 유두암을 2년 지금 됐습니다. 판정받은 지. 네. 그래서 수술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수술 안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의를 들으면서.
우선 그 갑상선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병원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추천하기는요, 두세 분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몇 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에 대해서는요.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도 서로 이제 갑론을반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 그동안에 이제 몇 년 전에는 말이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너무 많이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데 또 갑상선 중에서도 꼭 수술을 해야지만 되는 또 그런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정확한 검진의 결과를 맡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 한 분에게 말고 2명 내지 3분 정도의 교차 검증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음식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시면요. 저는 무조건 발효식품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발효식품의 섭취량을 늘리십시오. 김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금하고 채소만 있으면 김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재료 하나도 필요 없이. 채소하고 소금.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지역이? 수원입니다. 네? 수원. 수원에 계세요. 한국에 계세요. 그러면은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튜브에 이계호 교수 김치 담그기 하게 되면요, 소금하고 채소만 가지고, 야채만 가지고 김치 담그는 방법 20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20분 만에 김치를 담글 수 있으니까요, 야채하고 소금 2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콩 발효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발효식품.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요. 국내 발효식품에는 이름 붙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품으로 되어 있는 발효라는 부분들은 그 발효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발효는 집에서 개인이 채소를 가지고 발효시킨 물김치, 백김치, 동치미, 그 다음에 콩을 발효 가지고 시킨 청국장 정도까지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건 다 집에서 개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2개는 꼭 제가 추천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상영규 목사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이 교수님, 오늘 이렇게 태초 먹거리로 저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생산, 판매, 유통까지 하시는 사업가로 변신하신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암 발생률이 한국이 제일 높다고 하셨는데, 그 대체의학을 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체내 온도가 1도가 낮아지면은 그 염증으로, 2도가 낮아지면 암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번째는 된장이나 간장을 손쉽게 현지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유튜브로 공개가 가능하신지, 그리고 저희가 선교지에서 파파야를 그 효소를 담아봤는데 굉장히 그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용과라든지 아보카도라든지 많이 나오는 바나나 이런 것들을 효소를 만들어서 식품화하는 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생산, 유통, 가공을 하는 사업가인데 저는 생산, 유통, 가공하는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 되지 어설프게 아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사업가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공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도 사업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째 질문이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항상 이제 그 민간의학과나 대체학과들은 극단적인 얘기만 하세요. 극단적인 얘기. 이제 극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분이 온도가 우리 체온이 1도가 낮아지게 되면 암에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 그 추운 지역에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암에 걸려야 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그 대체학과가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아까 장을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다시피 장에는 유익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에는 유익균이 살아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습도, 온도, 먹이. 이 세 가지가 작동이 있어야지만 안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체의 시스템이 가동이 되거든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게 되면은 그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죠?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상태에서 계속 오래 가게 되면은 어느 시스템이든지 우리 몸속에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또는 암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전부 다 암하고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자. 이건 좋아요. 근데 1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뭐 암에 걸린다라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얘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당연히 겨울에는 몸이 좀 온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졌다 싶으면 내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몸은 너무 찹게 특히 그게 이제 어디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요. 요즘 우리나라에 그 아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예. 얼죽아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지금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얼죽아라는 단어는 이제 찾아보니까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된다. 찹게 먹자. 겨울에 바들바들 몸을 떨면서도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시원한 얼음 맛에 아직도 얼음물을 벌컥벌컥 겨울에 들이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말이죠. 얼음이 들어있는 아이스 커피를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외국 사람들은. 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물론 여름철에 뜨거울 때 뭐 찬물이라든지 얼음물이라든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커피 한 잔 먹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온도가 매우 낮은 겨울철에도 내가 기분상 차가운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자체는 몸을 해치는 방법이다. 즉 면역력을 떨어지게 만들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병의 시작은 감기부터 암까지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갑상선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갑상선에 대해 가지고 뭔가 몸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뭐 혈압이나 다른 데 증상에 문제가 생겼냐? 꼭 그렇진 않고요. 그건 또 복합적으로 다른 데 원인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이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하여튼 회복하고 병이 시작되고 회복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수많은 면역력을 결정하는 팩터 중에 온도도 한 변수다. 면역력은 전인적인 겁니다. 전인적인 거. 먹거리, 생활습관,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다 전인적인 것이지 그 온도 한 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효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효소를 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효소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그 파파야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효소를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설탕이에요. 설탕을 50% 집어넣고 자꾸 효소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말이죠. 방송에 나가서 설탕 50%를 집어넣는 것은 전부 다 설탕물이다. 효소가 아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요. 설탕물입니다. 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럼 설탕을 50% 집어넣느냐. 파파야나 망고를 그냥 두게 되면 썩어버리니까. 썩지 않고 축축한 상태에서 내년까지 오랫동안 몇 달을 먹으려면은 반드시 보존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천연 보존제가 설탕, 소금, 식초예요. 근데 설탕, 소금하고 식초는 시큼하고 짠맛이 있으니까 가장 단맛이 있는 설탕을 집어넣어서 보존을 하는 방법이지 효소를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걸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관해서 먹는 방법으로 설탕을 집어넣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설탕이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드시는 쪽으로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요. 절대로 그게 보통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가면요. 아, 교수님요. 저희 집엔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데 이 음식 어떻게 만드셨어 하니까 이거요 우리 매실청 집어넣어가지고 다 만들었죠. 설탕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다고. 그럼 저 사모님 매실청을 뭐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설탕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럼 설탕이 어디 갔냐고. 그 설탕이 다 발효가 되어 효소가 된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설탕 그대로 설탕으로 존재합니다. 설탕은요 발효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설탕이 발효가 되면 반드시 술이 됩니다. 술은 설탕이 있어야지만 당분이 있어야지만 술이 돼요. 술이 더 발효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설탕은 설탕 그대로 있든지 설탕이 발효가 되게 되면 반드시 술 또는 식초가 되어야 돼요. 설탕 집어넣고 난 다음에 단맛이 나면 발효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술 맛이나 식초 맛이 나면은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효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파파야를 오랫동안 먹는 방법인데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만 한 2분 정도 좀 오버하죠. 예, 오재술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 아니고요. 예, 서울에 있고요. 저는 CBMC 선교국장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선교사님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를 또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건강 관련해서 또 관심이 또 많고 또 하는 일도 뭐 교수님 아실 수 있습니다만 닥터앤서 2.0이라고 정부 프로젝트 하면서 저는 이제 당뇨 예측 진단 솔루션을 지금 일부 분당 서울대병원이군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저희 CBMC 관련된 한 분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에도 이게 진짜라면 현지에서 꼭 그 몸에 좋은 그런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제가 그분은 뭐냐면 이제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스타벅스 옛날 초창기에 나올 때 스타벅스 책을 이제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래 커피에 관심이 많고 또 제약회사도 이제 근무하셨었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나이가 뭐 73세니까 나이가 드셨죠. 그런데 약 한 8, 9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커피 아까 쭉 얘기를 하셨는데 커피 전에 로스팅하기 전에 로스팅하기 전 커피를 발효를 해서 먹어보니 너무 몸매에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이걸 연구하고 나름 이제 지금 제품이 나와서 특허까지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가 만난 거는 이거를 사업화하고 이런 좋은 분을 좀 이렇게 연결해줘라 해서 지금 연결이 돼서 이제 연결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그로로겐산이라고 예, 예, 질문을 좀 해주시죠.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한 가지는 커피 발효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 연구를 하셨는지 좀 특허까지 내고 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진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조정한 목사님 아까 당뇨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로로겐산이 몸에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쪽도 한번 연계해 주셔서 우리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커피를 이렇게 발효할 수 있다. 이게 발효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원두로 하다 보니 그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두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죠, 교수님. 우선 말이죠. 커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저는 발효 커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현재도 하고 있고요.
예. 아까 이제 크로겐산이라는 그 특정 어떤 물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발효커피 국내에서 여러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그분들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커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크로겐산 분석해주는 분석기관이 없습니다. 이제 찾아서 이제 힘들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발효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감각적으로 이 센서리 맛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다, 뭐 연해진다, 뭐 부드럽다, 맛있다, 뭐 하여튼 굉장히 감성적인 단어로만 가지고 발효커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이미 발효커피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이제 특허를 낼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발효커피도 한 분야지만 그렇지만 마술은 아닙니다. 발효라는 단어가 마술은 아니거든요. 발효시켜가지고 발효 전과 발효 후, 전후를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발효커피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야, 미개척 분야는 사실인데 과학적 근거 없이 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발효커피를 현재 하고 계시고요. 제가 안타까운 건요. 제가 사는 대전에도 목사님이 발효커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 고친다고 얘기하면서 커피 가지고 지금 사람을 고쳐요. 그리고 일주일에 돈을 거의 15만 원씩 받아가면서 병을 고치는 건데 그 주제가 발효커피입니다. 발효커피인데 그러니까 로스팅하지 않은 그 일반 커피 색깔이 나지 않고 이렇게 탄산 음료처럼 그걸 먹으면 이게 그 탄산 그게 나오더라고요. 음료 색깔이 일반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효커피는 발효커피에 연구하시는 분이 매우 다양하게 다 하셨어요. 다양하게 다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그게 사람들한테 치료라든지 또는 기능성을 강조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일종의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효커피에 대해서는. 발효커피는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분야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발효커피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비법이나 특효약은 아니거든요. 한 가지의 보조 수단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특효약과 비법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현재 대전에서 이분은 말이죠.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목사님이 커피를 가지고 모든 질병. 좋긴 좋은가 보더라고요. 식약처의 일부 이제 승인도 한 것 같은데. 교수님, 예. 네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제안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분이 됐거든요. 이렇게 네네. 오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제 3부로 이번 대담 끝나고요.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잠깐 한 10여 분 정도 더 우리 교수님 좀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채팅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좀 이야기해 아니, 지금 여기서 그냥 10분 정도 하고 그냥 클로즈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나가실 분 나가시고 계실 분 계시고. 아니, 교수님, 이 그래서 이제 방은 공공기도 방이기 소회의실로 때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회의실. 이야기 나누면 네. 좋겠습니다. 오재슬 우리 목사님이라 해야 되죠? 같이 소회의실 들어가서 계속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담은 우리 김옥희 선교사님 짤막하게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소회의실로 네네, 가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려움증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내용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었죠? 네. 저기 미국 판사가 커피가 밤에 네네. 건강관리 얼굴이 좋게 보이는데 어떻게 건강관리 하시고 뭘 드시고 계시냐고요. 그냥 여러분들 드시는 거 똑같은 걸 먹습니다. 저는 특별한 거 먹는 게 없습니다. 음식 그냥 삼시세끼.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줌 얘기 한다고 아마 조명을 좀 제가 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명을 좀 제대로 써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세가 어떻게 네, 되시나요? 최정희 연세가? 선교사님, 아까 네. 이상한 단어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네네네. 이계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필리핀 세부에서 살고 있고요, 선교사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논의를 이제 발효시켜서 효소를 네.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펄메텟 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모스쿠바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생사탕. 네. 그래서 조금 그 설탕하고 모스쿠바다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요? 근데 저희 논의가 이제 시판이 되고 있는데요. 잡숴 보신 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평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설탕하고 모스쿠바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이름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스쿠바다. 모스쿠바다. 네. 그게 생사탕이에요. 이제 정제되지 않은 설탕이죠. 원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정제설탕하고 비정제설탕을 자꾸 오해를 하세요. 어떤 면에서요? 비정제설탕이 뭐 완벽한 거를 오해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설탕을 하나 예를 들면요.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가지고 걸쭉하게 걸러내게 되면 그걸 비정제설탕 원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이제 식이섬유도 있고 다른 게 많으니까, 왜? 식이섬유가 많이 있으면은요, 금방 부패가 되어요. 바로 미생물이 부패가 되니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하고 식이섬유를 뽑아내는 과정을 정제 과정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설탕을 정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설탕이 백설탕입니다. 제일 먼저 백설탕이 만들어져요. 그 백설탕 만들고 난 다음 밑에 남은 찌꺼기 있죠. 거기다 열을 좀 더 가하게 되면 황설탕이 되는 거예요. 그 황설탕에다가 카라멜이라든지 색소를 집어넣으면 흑설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 중에서 제일 좋은 설탕은 실제로는 백설탕이에요. 황설탕이나 흑설탕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비정제 설탕하고 정제당 백설탕하고 차이가 뭐냐? 비정제 설탕에는 설탕 성분 이외에 식이섬유나 다른 미네랄이나 다른 영양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지. 그게 차이라 이거죠. 그죠? 그런데 똑같이 비정제 설탕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설탕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설탕이. 예, 설탕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거기도. 문제는 설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패가 안 되고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설탕이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논의를 그냥 그대로 두면요. 제가 이미 논의 발효에 대한 연구는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논의는 실제로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하지만서도요, 하와이에서도 논의가 많이 나요. 제가 하와이에 한 달 정도 거주를 하면서 논의 발효에 대해서 그 현지인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은 간암 말기로서 병원에서 본인이 의사지만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치료를 포기한 사람인데, 본인이 하와이에 거주하는 이제 의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찾다가 논의를 가지고 이제 발효시켜서 논의를 먹고 자기가 나았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만든 그 논의 부분을 가지고 좀 연구도 하고요. 또 그것도 분석도 좀 이제 진행하는 데이터도 좀 보고 그 논의 가지고 실제로 하와이에 있는 미국 그 농림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의 연구하는 미국 농림부 연구원들도 만나가지고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자, 논의는 일단 거기에 말이죠. 화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과일보다는 황 성분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황에 관련되는 많은 성분들이 인체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 환우분들한테 논의 섭취를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논이라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설탕이든 비정제 설탕이든 문제는 포함 속에 들어있는 그 설탕 성분이 결국은 설탕이 분해가 되면 그 속에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당입니다. 암세포의 먹이가 포도당이에요.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논이가 좋다고 해가지고 논이 제품을 만든다고 거기다가 정제 또는 비정제 설탕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속에 있는 포도당은 암 환자한테는 독약인데 그걸 암 환자한테 먹으러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하와이 가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논이를 설탕을 집어넣지 않고 발효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 방법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지만서도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잡균 처리를 제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걸 끓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잡균 처리 부분에 이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 집어넣지 않고 그 사람이 집에서 했던 그 방법으로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제가 추천하기가 좀 어려워요. 미생물들을 분석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암환우분들이 만약에 그 논이를 드신다게 되면 저는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가지고 염장을 했던 것들을 소량 먹는 방법 또는 즉시 짜서 그냥 즙으로 먹는 방법 그리고 설탕으로 해서 먹는 방법은 암환우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설탕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알고서 작게 먹는 방법 양을 매우 작게 먹는 방법 그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면역력을 이게 굉장히 증강시켜 주잖아요. 논이가. 제가 이제 위암에 걸려가지고 꼬챙이처럼 말랐었어요. 근데 이제 논이를 장복을 하면서 또 필리핀이 더우니까 그 논이를 조금 물 500ml짜리 그 생수를 조금 마시고 그거를 채워놓고 그거를 이렇게 꾸준하게 마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지금은 제가 아주 건강을 회복하고 또 몸도 부해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좀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자주 피곤해 하시는 분들 권장을 했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또 특별한 거는 한국에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항아리 속에다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논이 자체는 제가 암 환우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권장하는 과일입니다. 먹거리입니다. 네. 그걸 좋은 먹거리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먹는 방법에서 이제 이게 과일 형태가 되다 보고 또 그다음에 냄새가 매우 안 좋거든요. 냄새가 안 좋고 하니까 그걸 이제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설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서로 상극이라는 거죠. 상극이기 때문에 설탕량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방법 또는 설탕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작게 설탕량이 좀 작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습니다. 저는 논의는 추천을 합니다. 네. 예. 아까 커피에 제가- 발암물질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트 좀 알려주실래요? 미국 환사가. 자, 그거는요, 네이버에 한글로 커피 미국 법원 2개 그냥 검색을 하면 치시면 됩니다. 커피 미국 법원. 예, 커피 스페이스 공간을 띄우고 미국 법원 2단어만 지금 바로 검색하셔도요. 바로 그 판사가 내린 판결문이 나오고요. 조치가 다 나옵니다. 예. 오재슬님, 아까 그 마무리 못 하셨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하실랍니까? 예. 예. 아니요, 또 뭐 교수님 또 보니까 제가 이게 또 최초라고 했는데 또 어느 목사님이 또 하고 계신가 보네요. 아니, 목사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발효 커피에 대해서는요, 지금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발효 커피를 가지고 현재 미국, 뉴욕 외곽 지역에서, 조그만하게 커피숍을 열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 발효 커피 판매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카페도 있어요. 그분은 조선족이신데, 한국에서
서울대 약대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박사를 하고서 미국의 연구원으로 가가지고 발효커피,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발효커피에 좀 이제 약대니까 발효커피에 좀 이제 접촉을 했다가 한국에서 발효커피 하시는 분의 커피를 받아가지고 미국 현지에 내놨는데 현재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돼서 매출에 어느 정도 영업적 성공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마케팅 초점이 어디에 맞췄냐면요. 우리는 발효를 하게 되면은 로우 카페인, 디카페인이 아니고 카페인 성분이 줄어든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발효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효는 뭐 귀에 그냥 따갑게 들었지만 미국 사람들은 발효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데다가 발효 커피를 하면서 카페인의 농도가 낮아진다라는 단어 때문에 현재 현지인한테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일으키고요. 국내에도 지금 현재 뭐 수십 군데 발효 커피를 팔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미.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 개인적인 주장으로 발효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발효 전과 발효 후의 과학적인 데이터에 비교 데이터가 아무데도 없다 이거죠. 이제 그분한테 요구를 해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관적으로 그냥 뭐 맛이 좋아진다, 부드러워진다, 병 고친다 라는 얘기만 해서 현재 수십 군데 현재 발효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특허도 많이 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조정현 목사님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내가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한 페트에 지금 10,000원씩 팔아요. 비싸요. 그런데 이거 먹은 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쭉 사가요. 근데 이게 아까 핫셉 당연히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보니 뭐 어떤 시설도 있어야 되고 막 이래서 조그만 장소 종합운동장 커피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한번 생산 쪽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있잖아요. 아까 이제 클로로겐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클로로겐산은 말이죠. 이미 의학적으로 기능이 인정된 그 기능성 재료예요. 뭐로? 다이어트에. 다이어트에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클로로겐산을 강조하시는 분은 기능성이 다이어트 할 사람은 그 클로로겐산을 많이 먹으면 된다 해서 지금 현재 클로로겐산의 정제 태블릿으로 이미 약국에서 약을 팔아요. 다이어트 약품으로 이미 약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커피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느냐? 아니죠. 커피에 클로로겐산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더라도 돌아서 가지고 밥 2그릇 먹는데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그 문제인데, 제가 지금 주위에 커피 먹고서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군데 제가 가능성을 본 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커피를 이분은 굉장히 묽게 연하게 만들어서 많이 먹도록 합니다. 한 번에 앉아가지고 1리터, 1.5리터의 커피를 연한 커피, 숭늉 같은 커피를 많이 먹도록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말이죠. 특히 그 사람 중에서 평소에 물을 안 마셨던 분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에 그냥 물 먹으라 그러면 1리터 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라 그러면 절대로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씩 먹다 보면 1리터의 물을 먹을 수도 있고 1.5리터의 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평소에 물을 작게 먹었던 사람은 그 물 자체, 물을 많이 먹는 자체로서 벌써 면역력이 올라갔는데 그분은 그게 커피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주위에 만났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물입니다, 물. 평소에 어떤 형태인지 물을 많이 안 먹다가 이게 뭐, 목에 잘 안 넘어갔는데 거기에 커피가 들어가 있던, 뭐가 들어가서 물을 평소보다 많이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무조건 몸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평소에 물을 안 마셨던 분은 아주 급진적이에요.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신체의 변화거든요. 물에 대한 변화는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발효라고 얘기한다면 전후에 발효해서 생긴 어떤 기능성 재료가 무엇인지가 화학명이 분석만 되면요. 이미 기능에 대해서는 다
저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숨길 이유도 없어요.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커피 그 원두 커피 그러니까 커피 로스팅하기 전에 그거 가지고 진짜 발효를 해서 진짜 이게 좋겠다 그러면 현지에서도 커피 발효가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기계 이렇게 만드는 거 한 거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또 몸에 좋다고 하니 특별히 혹시 서울에 오시는 분들은 그 종합운동장에 오시면 그것을 이렇게 이제 예. 네, 선교사님 하여튼 제가 될 결론이 있습니다. 발효라는 단어를 가지고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분에게 여쭤보십시오. 발효 전과 발효 후에 무엇이 어떻게 변해서 어떤 성분이 몸에 좋은지라고 물으면요. 거의 100이면 거의 한 99%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좋다는 겁니다. 예. 아니요, 이분은 데이터 있어요. 나중에 글쎄,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오재슬님 한번 찾아가 뵙죠. 그래가지고 예, 많은 그래 한번 정보도 네, 얻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예. 한번 오셔서 저희들도 초대하는 겁니까, 서울로? 아니 서울에 우리 교수님이요? 아니요, 교수님 교수님이 그런데 그 양반 나이가 있으셔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교수님 오셔서 한번 검증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선교사님 검증이라는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맞아요. 데이터만 보여주시면 돼요. 다른 검증은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 됐고요. 교수님 오늘 저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예, 오늘 그래가지고 너무 두 좋은 번이나 강의 이렇게 또 강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맞아. 그다음에 또 채팅창에 연세가 얼굴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좀 해주시라고. 53년 뱀띠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발효에 대해서 또 채팅창에서 이현경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발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요 장금호 우리 님이 노니에 꿀을 넣으면 발효가 되는지요? 말린 노니로 차를 만들어 마시는 효과는 어떤지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 이제 뭐 발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요. 발효의 화학적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앞으로 발효라는 단어를 쓰거나 얘기를 하게 될 때는 그냥 이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발효는 무엇을 조각 해서 작은 크기로 만드는 과정을 발효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효모가 할 수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자연적인 것은 거의 대가 미생물들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도 미생물이 엄청 많아요. 발효는 뭐라고요? 발효는 미생물이 됐든 효모가 됐든 뭐든지 간에 화학적인 약품을 어떤 조각 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발효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자, 그러면 왜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큰 덩어리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농축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먹는 먹거리를 하나님이 농축하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루 딱 두 끼나 세 끼 먹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다 농축을 시켰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다 농축을 시켜놓은 거예요. 농축을 시켜놓는 부분이 우리한테 인체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 흡수되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 걸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나 콩은 단백질의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아미노산이 제일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고기 단백질 덩어리가 커요. 큰데 우리가 콩을 그냥 두부나 또는 두유해서 콩을 그냥 그대로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콩이 아미노산으로 조각나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5%는 소화되지 않고 대장 속으로 넘어가서
장 건강을 좀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콩을 바깥에서 발효를 해서 된장이나 청국장을 만들게 되면은 이미 단백질이 바깥에서 누가 분해를 해 놓은 거죠. 분해해가지고 작은 조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은 조각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약 95% 이상이 소화 흡수가 돼요. 그 발효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게는 뭐예요?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발효의 목적은요. 어떤 제품이든지 발효의 목적은 소화 흡수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대사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국장 할 때 실 나오는 거죠. 끈적이. 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실 끈적이 나오죠. 끈끈하게 실이 나오죠. 그 끈적이를 영어로 PGA라고 얘기합니다. 폴리글루탐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끈끈이가 뭐냐면 혈전용해제예요. 우리 혈액 속에 피떡을 녹여주는 우리가 피떡을 녹여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대사물질도 나오면서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발효는 사람에게 인체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좋은 겁니다. 첫째는 소화 흡수가 잘 되게 조각을 바깥에서 이미 조각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를 도와준다. 이게 소화 흡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서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성되는 신물질, 대사물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과학자가 밝혀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커피를 왜 발효하냐 이 말이에요. 커피를. 왜 발효하냐 말이죠. 무엇을 조각낼 거냐 이 말이에요. 조각. 대사이 뭐냐 이 말이죠. 자, 미국에서 영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은요. 타켓을 어디다 맞췄어요? 뭔지 모르지만 첫째 커피 생두 속에 카페인이 있는데 발효가 되면서 카페인이 조각조각 나고 카페인이 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자, 우리는 발효 과정에서 로 카페인이니까 해서 이 사람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커피를 발효하는 사람은 어떤 성분을 조각내가지고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근거를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카페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에 카페인 과하다가 안 좋으니까 카페인을 작게 먹으니까 좋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케팅에 성공을 했는데 다른 발효하는 사람은 무엇을 조각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습니까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질문하신 클로로겐산은요. 발효를 하게 되면 클로로겐산도 줄어들어요. 조각난다고 클로로겐산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콩같이 청국장같이 끈끈이 실이 나오느냐, 실 같은 거는 좋은 물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건 따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발효 커피를 분석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발효 후에 발효하고 난 다음에 커피 원래 없었는데 새로 이런 좋은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사람이 단 지금 제가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특허든 뭐든가요. 특허 제가 다 뒤져봐도요. 어떤 사람도 발효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무슨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 몸에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특허를 통해서도.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발효를 해가지고 조각 내는데 자 커피 속에 도대체 무엇을 조각 내가지고 우리 몸에 좋게 만들까? 그러면 그걸 본인이 밝혀야 되겠죠. 발효 전에 이 물질이 조각 나서 적게 돼서 그렇다. 자 부드럽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뭔가는 커피 발효 전에 거칠게 되는 성분들이 뭔가는 조각 나면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커피가 부드러워졌다 이랬는데 부드러운 성분이 뭔지도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성분이 부드럽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발효 커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발효 커피는 현재 춘추 전국 시대다. 각자 개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본인이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 그게 좋은 거고 뭐 동조를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냥 뭐 좋다 나쁘다고 누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냥 춘추 전국 시대 그냥 블랙박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그 입안이 발효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몸 전체는 발효가 되지 않으면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덩어리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죽죠. 소화 흡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는 계속 발효통입니다. 잘게 씹어줌으로써 또 아밀라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씹어줌으로써 잘게 부순 발효 공장이네요. 입안이. 이제 입안을 이제 보통 제가 얘기할 때 말이죠. 너무 꼭꼭 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꼭꼭 씹으면요. 치아가 상해요. 치아가 상하는데 이미 위가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위 속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계속 주물러가지고 죽을 만들기 때문에 입에서는 많이 씹어서 침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많이 씹어 침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침을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잘게 부숴준다고 생각되는 되지 너무 입안에서 잘게 부숴준다고 해서 꼭꼭꼭꼭 너무 씹게 되면 치아가 또 손상이 될 수가 있기 예. 때문에 너무 많이 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꼭 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정경자 선교사님 많이 기다렸죠? 하실 네. 말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몸에 콩이 좋고 된장이 참 좋은데 저희 딸은 콩 알러지하고 연어 알 알러지하고 우유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가려움증은 장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를 먹고 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 알러지 주사를 와. 맞을 정도로 이렇게 심합니다. 그건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일 많이 오해받는 게 제가 자꾸 의사인 줄 알아요. 저한테 자꾸 이제 치료 방법이나 뭐 약이나 수술 이런 걸 묻는데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가려움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문의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되는데, 콩이나 우유나 이런 데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나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콩 같은 부분들에서는 그냥 두부나 콩을 먹지 말고 발효된 청국장이나 된장을 소량, 섭취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콩에 있는 그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조각조각 나면서 양이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콩으로 된 두부 이런 콩류를 드시지 마시고 한번 청국장이나 된장을 소량 한번 된장찌개 같은 걸 만들어서 소량 한번 먹어보는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유 알레르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유를 원래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우유를 원래 누가 먹는 겁니까? 소. 아니, 어느 소가 우유를 먹어요? 송아지. 소입니다. 어린이. 소는 우유를 절대 먹지 않아요. 그래요.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그렇군요. 송아지가 먹습니다. 송아지. 다 큰 소한테 말이죠. 풀하고 우유하고 갖다 줘보세요. 우유 먹나? 절대로 우유 안 먹습니다. 다 큰 소는요. 왜요? 소아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태어나서 못 걷지만 소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거든요. 그래서 빨리 송아지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우유에는 송아지한테 필요한 성장 호르몬과 성장에 관련된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게 다 자란 사람한테 성장 호르몬이 왜 필요할까요? 송아지의 성장 호르몬이. 그래서 저는 일단 병이 있거나 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꺼내야 될 게 우유예요. 우유 관련되는 제품들은 끊으라고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유는 원래 송아지한테 주신 것이지. 그럼 교수님, 우유 속에 칼슘 성분이 있고 골다공증 해결하려면, 자, 우리 인체에 하루에 필요한 칼슘의 양이 약 800mg 정도가 있으면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거든요. 800mg은요, 멸치 5마리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멸치 5마리를 드시면 돼요. 멸치 5마리를 먹으면요, 하루에 필요한 칼슘이 다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건강한 분이 먹는 건 괜찮은데요. 건강에 좀 약하신 분들이 우유 섭취는 오히려 면역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유 섭취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네? 딸이 병원에 가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고 또 네, 해피달려도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장찌개 같은 걸 좀 찌개를 끓여서 조금씩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뭐 대담 준비하면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 질문도 좀 하나 하고 좀 예, 하고 싶습니다. 그 면역력에 대해서 오늘 핵심 포인트가 면역력인데요.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걸 좀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C와 D 이 부분들은 좀 어떤지 음식 아닌 이런 비타민 C 그리고 또 그 입냄새가 많이 날 때요. 이게 지금 소화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입냄새가 나는지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입면색 많이 나시는 분은 일단 양치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이제 소화가 이제 되는 데서 위에서 역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질병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셔서 그 냄새가 장기적으로 계속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진을 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 원인 찾는 것은 병원에 가면 금방 될 것 같고요. 뭐 질문하셨죠? 비타민 C, D가 면역력이 C 같은 얼마나 경우는요, 예.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강의 때에 활성산소를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 해서 항산화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제 칼라푸드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꼭 먹으라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칼라푸드가 우리 주위에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체 그 물질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거나 또는 고기를 많이 먹었거나 해서 몸에서 항산화 물질, 저희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될 그런 가능성이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누구하고 많이 싸웠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고기류를 많이 먹었을 때는 몸에서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타민 C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비타민 C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비타민 C 중에서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냥 태블릿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를 뭐 1000mg짜리 정도 되는 정도인데 보통 보면 또 비타민 C를 이렇게 스틱 포장을 해가지고 노란색의 뭐 구연산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첨가한 건데 비타민 C는 항상 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비타민 C는 쉽게 산패가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철에 차 안에 비타민 C를 두면은 한 일주일 뒤 정도만 되면 금방 노란색으로 변해요. 누렇게 변합니다. 절대로 누렇게 변한 비타민 C는 드시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비타민 C를 드실 때는 흰 색깔의 비타민 C를 구입하시고 먹기 전에 항상 종이 위에다 놔봐가지고 색깔이 노랗게 이제 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먹어야 되는데 뭐 하루에 뭐 1000mg, 2000, 3000 뭐 정도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우리 유명한 교수님은 하루에 8000까지 뭐 먹어도 괜찮다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할 때 뭐 저는 1000, 2000, 3000 뭐 이렇게 드시는 것은 하루에 드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저는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몸에 이제 돌멩이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병이 있는 이미 몸에 요석이라든지 이런 돌멩이가 많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C를 드실 때는 좀 조심해서 드시는 건 사실이에요. 비타민 C가 그 몸에서 이제 결석을 좀 이렇게 좀 더 조장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석증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C는 조금 양을 줄이시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해서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암 환우분들을 보통 이렇게 혈액을 검사를 해보게 되면 비타민 D 농도가 전부 다 낮은 사람들이 많게 이제 있는 경향이 발견됐는데 비타민 D는 의외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버섯에 많아요. 버섯에 많고 한데 버섯도 그냥 버섯이 아니고 반드시 햇볕에 직사광선에 건조한 버섯. 지금 현재 시중에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섯들은 그 햇빛에 건조된 게 아니고 전부 다 열풍 건조를 시키는 그 상업용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 비타민 D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섭취할 때는 음식으로 버섯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그게 불가능하다 하게 되면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저는 합니다.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예. 그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우리 저 죄송합니다. 이영경님이 죄송합니다. 뭐 예. 물어볼 거 있어서 그래. 예. 네네, 질문하십시오. 채팅창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작게 분해되는 게 발효군요. 예,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대사물질 획득으로 치유 효과까지 대박입니다. 그 발효의 방법이 더욱
궁금합니다. 재료마다 다 다르죠. 예, 우리 강수봉님은 또 친하시기에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고 하시네요. 이거 발효, 이거 재료마다 다 다르죠? 재료마다 다르고 방법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절대로 똑같은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발효를 하더라도 동일한 발효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발효와 부패는 동일한 반응이거든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이게 부패되는지 발효되는지. 그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는 엄격하게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발효를 해야지만 동일한 발효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발효는 말이죠. 매번 틀려요. 매번 다르기 때문에 발효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재료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어떤 설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발효하면 매일 발효가 틀려요. 비가 올 때 발효가 틀리고 건조할 때 발효가 틀리고 여름 틀리고 겨울 틀리고 항상 다 다른 게 발효이기 때문에 발효는 항상 부패와 발효는 동시에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정희 선교사님이시죠? 계속 손 들고 계셨는데 질문해 그 주시죠. 물을 그렇게 3, 2, 1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당뇨가 있을 경우는 물을 좀 많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당뇨가 이제 왜 생기는지 아시고 당뇨 치료를 뭘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당뇨의 시작도 물 부족으로 시작을 했어요. 당뇨 환우들은 물을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소변 색깔이 투명할 정도로 드시면 안 돼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완전히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인데 그 정도까지 물을 드시면 안 되고요. 소변 색깔이 좀 더 옅은 색깔로 해서 당뇨는 물을 조금 더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될 때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옅은 노란색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소변 색깔이 투명해지게 되면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물을 어떤 물을 많이 먹어야 좋을까요? 나쁜 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자, 몸이 이제 차가워져요.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물 강의만 하더라도 이틀을 강의를 하거든요. 물의 종류부터 일반적으로 시작해서 제가 수돗물 먹고 수기의 있어요. 종류부터 제빵 시작해가지고 이제 육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데요. 알칼리수 물부터 시작해서 정수기가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당 정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가 물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대보감을 보게 되면요. 33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33가지의 물. 추로수, 옥정수. 추로수가 뭔지 아십니까? 가을에 새벽에 나뭇잎에 있는 이슬만 모아가지고 약을 따려야지만 낫는 병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그런 우리 국민성을 갖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은 원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좋은 물이기 때문에 이런 물 저런 물 따지지 마시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은 그냥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러면 정수기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정수기는요 가장 싼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의 정수기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이유는요. 물을 뜨겁게 하느라고 물을 차갑게 하느라고 이제 기능이 들어간 것이지 물을 정수하는 기준은 말이죠. 그 속에 물을 정수하는 기준은 그 속에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약 서너 가지 종류의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필터 가격은 다 합쳐봐야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정수하는 기능에 대한 가격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물을 뜨겁게 만들고 물을 차갑게 만든다고 몇백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비싸다고 좋은 물이 아니고요. 비싼 정수기나 싼 정수기나 물을 정수하는 기능은 10만 원짜리 10만 원 이하의 필터 가지고 다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기는 싼 걸 사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집에서 7만 원짜리 정수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궁호 제 질문이 선교사님. 제 질문을 지금 예, 말씀하시죠. 그 논의를 저는 네. 이제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꿀하고 섞어서 가져왔거든요. 이제 뭐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논이를 따가지고 주셔서 그거 네. 가지고 올 수 없어가지고 꿀에 담아갖고 왔어요. 네네. 효소가 된가요? 아, 자, 결국 이제 설탕이 꿀로 바뀌었잖아요. 설탕이 지금 꿀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설탕하고 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발효는 다 동일한 발효이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에 꿀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발효를 안 시키는 방법이고 보완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효가 됐다 그러면 설탕을 넣었든 꿀을 넣었든 간에 식초 맛이나 술 맛이 나면은 발효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단맛이 나면은 발효가 안 되고 보관을 하는 방법,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방법인데 그걸 설탕을 먹을 거냐 꿀을 먹을 거냐 당연히 꿀이 완벽하게 더 좋죠. 설탕과 비교가 안 되죠. 설탕은 그 속에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당 성분만 포함되어 있지만 꿀 속에는요 소화 효소도 포함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볼이 몸속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꿀을 먹으면은 설탕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양성분이 많기 때문에 꿀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꿀도 그 속에 포도당과 과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마른 논이를 네.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은 말이죠. 제가 추천하기에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탕을 집어넣는 이유가 축축한 논이를 1년, 2년 동안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논이를 계속 오랫동안 먹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논이를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건조시키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건조할 수 있잖아요. 또는 썰어가지고 바로 그 놈을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서 얼려서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 그놈 가지고 요리해서 사용해도 먹어도 좋고 몰래 사용해도 좋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좋겠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탕에 꿀을 가지고 축축을 해서 먹는 방법보다는 논을 썰어서 말리거나 또는 그 썰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얼려서 원 상태를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뭐 끓여서 먹든지 졸여서 먹든지 뭐 음식에 넣어서 먹든지 하는 방법이 더 저는 추천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소위실 채팅방에 61분이 남아 있네요. 되게 뭐 20, 30분 많이 되면은 그렇게 남아 계시는데 오늘 너무나도 여러와 같은 강의 또 정말 귀한 정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 전화번호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 직접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채팅창에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보통 잘 안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게